1983년 삼성전자 주식 가격은 한 주당 1,0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한 주당 가격이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350만 원 정도 하니까, 야, 40년 장기 투자를 했으면 3,500배 정도를 버는 거네요. 찍인다, 그죠? 자, 40년 투자했는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400년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내 최초 400년 주식 투자 썰.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1602년 생겨난 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초의 주식회사가 생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계를 샥 돌려가지고 중세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부터 유럽 사람들은 이 후춧가루 요거에 열광을 했는데, 이 고기에 싹 뿌리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누린내도 싹 다 잡아주고 싸하고 이 매운맛이 이 약효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후추는 여기 인도, 동남아 여기서 생산되었는데, 옛날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들고 뭐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후추의 가격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 황금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후추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무역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겠죠. 그 당시 최적의 루트는 이렇게 아프리카나 중동 쪽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제 루트가 성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되었죠. 이렇게 잘 수입을 하다가 1453년에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이 로마를 멸망시키면서 요 일대를 자기들이 다 먹어버린 거야. 자, 그래서 길을 다 먹었으니까 후추가 오려면 무조건 오스만 제국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이, 야, 이마 이자스 잘 걸렸다 해가지고, 야, 너가 이제 세금 더 내. 자, 우리 다 먹었어. 자, 돈 내 해가지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 상인들이, 아, 들고 오는 것도 쎄빠 죽겠는데 다 가지고 세금도 억시 많이 내래. 와, 나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막 손을 들어버린 거죠. 유럽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육로를 통해서 후추를 가져온 게 아닌 다른 길로 후추를 가져와야겠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서양에 있는 영국, 프랑스, 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이 대서양으로 나가는 해양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게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는 어마어마한 업적이었지만, 자, 문제는 뭐였냐? 후추를 가져오려고 돈 이빠이 넣어가지고 딱 투자했더니 이 인간 와가지고 한 소리가, 내가 인도를 발견했어. 아, 근데 여기 인도의 반대편인 것 같아. 후추는 없더라는 거야. 아, 선생님, 그래서 후추 들고 오셨냐고요? 인도를 찾았다고 하는데, 아, 이 사람아, 후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이 말만 계속하고 술주정만 맨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이, 정말 저거는 가져오라는 후추는 안 가져오고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한다면서, 콜럼버스의 원망이 있던 와중에 이 새롭게 떠오른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콜럼버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제 항해 정보들과 이 지도 등을 조합해서, 아, 저쪽은 내가 볼 때는 인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낸 게 아프리카로 돌아서 가는 방식인데, 요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한 바퀴 쫙 돌아. 그럼 여기에 희망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희망봉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샥샥 가가지고, 여기는 오스만 제국 땅이 아니니까 여기서 바로 샥 인도로 가버리는, 인도를 가는 항해 루트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 후추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해양 루트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인도로 가는 해양길은 찾았지만 가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건 똑같죠. 배 사야 되지, 선원 구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도 경력직 선호가 심했단 말이야. 시입사원 안 뽑아. 내 돈 부어가지고 인도에 거기 모험을 떠나는데, 신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뽑아준다고, 그때도. 그래서 상해 성공 경험이 풍부한 그런 선장들도 웃돈을 줘서 스카우트하고는 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해를 위해서 왕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에서 민간 사람들이 후추로 돈을 벌기 위해서 펀딩하는 구조가 된 거죠. 자기들끼리 뭔가 모임을 만들어서 돈을 투자하고 배를 사고 이렇게 가는 무역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갔다 오면 4배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패할 확률도 너무 높다는 게 문제였어요. 태풍이나 해적 만나 갔다가 원주민 습격당해, 별의별 리스크가 다 있기 때문에 중세시대판 코인이었던 겁니다. 이 중세판 코인은 어떻게 작동했냐면, 돈 모아서 배 띄워 갔다 와서 그 들고 온 거 팔아서 정산 딱 하고, 돈 낸 사람들이 거기서 뭐 수익금 같은 거 붙여서 싹 가져가는 구조였죠. 이렇게 이제 코인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진행이 된 거지. 자, 이렇게 돈을 모아서 민간에서 너도 나도 가기 시작하니까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 딱 모아가지고 인도랑 동남아에 배 타고 도착을 했어. 님들 후추 내놓으셈 이러면 인도나 동남아 사람들은 인마 이것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후추가 모자라는 거야. 공급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후추를 웃돈 주고 비싸게 사와야 되고 현지에서는 하도 많이 들고 오니까 이제 후추가 많아. 그래서 판매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구매원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판매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점점 나빠지는 사업이 된 거지.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개인이 하는 무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구매와 판매를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였습니다. 1602년 3월 네덜란드 의회는 VOC의 정관을 만들어서 공표 딱 해가지고 돈 낼 사람들 님들 모여보셈 이렇게 해가지고 1602년 8월 30일까지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자, 그때는 뭐 증권거래소고 뭐 이런 게 있어.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VOC의 초대 이사 중 한 명인 더르크반 오스 온네스의 집에서 모집했다고 합니다. 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쫄래쫄래 와가지고 돈 쭉 내고 그곳에 위치한 회계장부에 다 기록하고 증권을 싹 받아가는 세계 최초의 증권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투자했음을 증명했죠. 자, 이렇게 해서 VOC의 자본금으로 총 367만 길더 정도가 모였는데 현재 가치로는 1억 유로, 우리 돈 1,400억 정도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유한 책임이라는 걸 도입해서 인간들이 미래를 위해 더 투자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적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내가 진 빚을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을 내가 출자를 했는데 빚이 1억이야. 근데 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내가 1억이라는 빚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 책임 범위가 끝까지 늘어나는 거를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요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투자를 안 할 거잖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유한 책임이란 걸 도입합니다. 내가 딱 투자한 만큼만 잃을게 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어. 근데 그 회사가 망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딱 투자한 자본금만큼만 딱 날리는 거지, 그 회사가 빚을 1억 졌는데 님이 갚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인 당연한 이런 유한 책임의 구조를 만든 게 이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사의 VOC였고, 두 번째, 법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영속적으로 이 기업 활동이 이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돈 딱 내서 배 돌아오면 배 수출품 같은 거 정산해가지고 빠이빠이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노하우가 안 쌓이고 할 때마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동인조사는 이거를 회사라는 체계로 만들어서 갔다 온 노하우 같은 걸 습득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자, 그래서 무역이라는 행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던 거에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해,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영속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때의 주식회사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 난파되는 확률 같은 게 굉장히 높았는데, 네덜란드 동인도사 같은 경우는 망할 때까지 총 4,800번 정도 아시아에 배를 보냈는데 이 중에 4%만 난파 실종됐다고 할 정도로, 뭐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회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아니 근데 VOC는 번 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니까 이 돈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못 기다리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식 거래의 형태가 되었고, 주식 거래가 좀 늘어나게 되니까 네덜란드에는 최초의 주식 거래소가 1610년쯤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옵션이니 선물이니 공매도니 하는 개념들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처음 생겨난 거 보니 사기치는 놈도 많았고 작전도 많았고 뭐 공부한 스터디도 많았고 뭐 이런 거는 지금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식시장은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데 큰 일조를 하였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처음에 VOC 지분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거의 못 벌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정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배당도 돈으로 준 게 아니라 후추로 줬대. 야, 배가 갔다 오면 그걸 후추로 주고 네가 알아서 팔아 이런 거지. 내가 에코프로 투자했는데 에코프로가 만든 양극재를 나한테 준 거죠. 그럼 시대 차익은 많이 거뒀을까? 시대 차익도 1632년까지는 미비했다고 합니다. 1602년에 회사가 생겼다고 했죠. 1633년에 100길더짜리 증권이 186길더 정도의 거래가 되었으니 82%인데 이게 30년이잖아. 연으로 하면 2.5% 정도 되거든요. 당시 네덜란드 국채가 8% 정도 했는데 이거랑 비교해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젖어있다고 하는 거죠. 은행 맡겼으면 8% 먹었는데 주식 투자니까 2.5%만 먹은 거야. 자, 근데 1633년에 186길더였던 증권이 1643년 3월 470길더까지 올라 10년 만에 2.5배 수익을 낸 겁니다.
자, 실물과 현금 배당도 300% 정도 해서 이 시기에 투자했다면 거의 600%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죠. 자, 이때 주가가 급등한 이유로는 몇십 년간의 투자, 요즘으로 치면 뭐 R&D겠죠. 항해 기술이 쫙 올라가지고 배가 안정하게 귀향하는 비율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네덜란드 경제가 화랑을 띠게 되었고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도 무르익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던 점이 있습니다. 1670년대에는 500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적도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영국도 뭐 동인도 회사 같은 걸 세웠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결국 100년 뒤 179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법인 해산을 하게 됩니다. 주식이 날아간 거죠. 역시 100년 단위 장투는 무리니까 여러분 10년 정도 장투하도록 합시다. 400년 장투 이거 안 되네. 번외로 우리나라에서 하멜 표류기로 유명한 하멜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직원이었고, 이 동인도회사 배를 타고 오다가 난파당해서 지금의 제주도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조선에서 살던 몇십 년간의 기록을 일본으로 탈출해서 쓴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생겨난 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자본주의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